이번 시간에는 60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옵니다. 엊그제 시험 발표했었는데 어렵게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합격률이 한 27, 8%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20%대로 좀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2차 과목을 이야기 드리면 항상 5, 6, 7 작전을 한번 펼쳐보라 했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야기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은 70 이상 나오셔야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부터 학원 쭉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대부분 80점 이상은 꼭 나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공인중개사법은 80이 안 나오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면 아마 80 넘는, 90점 넘는 점수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상 했던 이야기가 공시세법 쪽에서는 한 60 정도, 그리고 공법에서는 50점 정도 나오면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 작년에도 공시법 좀 어려웠고 이번에도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0점은 공시세법 쪽이고 60점은 공법을 60점 맞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좀 이해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11, 12 과정에서는 언제든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초장에 꺼내가지고 분위기를 다운시켜 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각각 공부하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각각 방향 잡아주는 구속력 없는 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계획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2번은 용도 구역인 개시 수도에 대한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4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번이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1번, 2번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남양주에 생활하기 위해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했습니다. 저 기반시설을 만들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죠. 도로, 학교를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나와 학원 오셨을 때 이용했던 각종 시설이 있다고 하면 모두 기반시설이고, 그러한 기반시설을 남양주에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때 그러한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는 별내지구나 다산지구, 진접지구란 말을 각각
들어본 적 있으시고 향후 다산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양정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도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양정지구의 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개발 사업도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가 되게 됩니다. 우선 용도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사용 목적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모두 토지와 관련된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 용도지역은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1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전체에 걸쳐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목적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빠짐없이 구분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2차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토지 이용을 용도지구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이러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3차적으로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함으로써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아파트와 관련된 심한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마련된 부동산 종합대책이 9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최초 규제사항과 9월 달에 발표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을 비교하게 되면 점점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에 걸쳐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1차적으로 용도지역을 빠짐없이 지정해보고 목적 달성하면 크게 문제없지만 그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면 2차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용도지구제라 표현하고 저 용도지구를 지정했는데 불구하고 목적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그때는 3차적 규제로서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 변경하게 됩니다. 여기 지역, 지구, 구역제는 모두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벌써 되셨다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실 것으로서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집행 대상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저 도시와 군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 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전 국토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특광시군에서도 각각 관할구역에 일정한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전 국토는 빠짐없이 일정한 용도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용도지역은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목적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빠짐없이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지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난생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지만 앞으로 계속 해나가시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다 있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TV를 틀게 되면 토지에 대한 쓰임새나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TV에서 한 번 정도는 다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TV에 자주 보시는 게 의학 상식이라 해서 내 몸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면 어떤 병이 걸렸는지 자가 진단하고 그에 맞는 식이요법으로 그러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 의사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반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한 번씩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내 체질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우리가 함께 살펴주실 것으로서 여기 도시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학원 또는 주택가를 도시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지역과 도시 자체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남양주시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 남양주시에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모두 존재합니다. 서울은 도시지역이다? 남양주시는 도시지역이다? 틀립니다. 서울에도 도시지역과 비개발 목적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각각 존재하는데, 서울에는 인구 1000만이 거주하기 때문에 관할구역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극히 일부분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조금 비정상적인 도시이죠.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지역이 행정관할구역의 40% 정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시지역은 각종 개발 사업이 가능한 곳으로서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곳이 있다면 주거지역이라 하고, 우리 학원이 있는 자리라면 상가 만드는 장소로서 상업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만드는 곳이 있다면 공업지역, 도심 이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녹지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이 대표적인 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천마산 정도가 대표적인 녹지지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과 관련된 생산을 도모하는 용도 지역을 농림지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농림의 임은 임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을 말하게 되는데, 가끔 TV에 대한민국의 명승지라 해서 시험 끝나면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경관 좋은 곳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려고 하면 쉽게 갈 수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쉽게 만들어져 있질 않습니다. 도로 없는 땅을 걸어가기는 참 애매하시거든요. 아마 그래서 자연환경이 오래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목적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가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기 애매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지만 따로 특별히 보호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곳이 있거든요.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보전이란 말을 따서 보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라면 임업과 농업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용도지역인데 이러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농지가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끔 천수답이라 해서 관계 수리설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 짓는 땅도 있죠. 만약 그런 농경지가 있다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애매한 땅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업과 임업을 생산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평동에 거주하시게 되면 충분한 도시지역으로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군 단위 소재지 방문하시게 되면 면사무소 있는 곳 보신 적 있죠. 그 면사무소 있는 곳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도시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부족하다,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땅이 있다면 그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을 현재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은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한다, 빠짐없이 전부에 대해 지정한다, 빠짐없이 전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구역에 속한 토지가 있다면 최소한 도시지역이거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각각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 따 제가 관농자란 말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비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용도지역의 명칭을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법을 공부하시면서 법은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다고 민법 시간이나 또는 다른 시간에 한번 공부하셨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 있다면 걔는 조례이죠. 조례 구분한 적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끔 건축조례, 교통조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만든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 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만든 법이 있다면 이를 명령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만든 법을 시행령이라 표현하는 반면
장관이 만든 법이 있다면 이를 시행 규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보시게 되면,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시험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답만 같이 한번 확인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꼭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잠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달아났습니까? 뒤에 또 달아놓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시게 되면 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대한 정답을 찾아라,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되게 되는데, 그것은 법률과 명령을 약칭해서 법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만든 것은 시행령, 장관이 만든 것은 시행규칙이라 표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은 조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용도지역제에 있어서는 조례로 도시지역, 농림지역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도시지역 등은 모두 어디에 나온다? 법령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구제입니다. 여기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1번이 용도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도시와 군을 특광시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모든 특광시군에는 빠짐없이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적 규제인 용도지역으로 공공공리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저 도시군 일부 지역에 대해 필요한 때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법령이 인정하는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 이 용도지역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용도지구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제와 달리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제에 있어서는 무엇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조례로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 일부 지역에 대해 필요한 때 법령상 정하는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조례로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깐 이야기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98년부터 공법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빠짐없이 하고 있는 공통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차 한잔 마시기 위해서는 다방이라는 곳을 방문하실 수 있는데, 이 다방 가시게 되면 다방 주인 마담께서 오시는 분에게 항상 뭔가 갖다 주는 게 있습니다. 다방 가면 항상 뭐 받아보십니까? 메뉴판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뉴판 하단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다방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차 한 잔은 마셔야 된다, 1인 1차라고 적혀져 있는 메뉴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판에는 커피도 있고 녹차도 있고 가끔 쌍화차도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방에 방문하신 분은 반드시 차 한 잔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해당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판에 적혀져 있는 커피나 차를 하나 주문하게 되면 테이블 위에 항상 프림과 설탕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이 설탕만 넣어 커피 마시게 되면 맛이 좀 덜하다고 해서 가끔 소금을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강사분은 항상 꿀을 들고 다니십니다.
꿀을 타 먹어야만 이 설탕보다 몸에 좋다고 하시면서 그것만 타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림을 커피에 타 드시게 된다면, 커피에 넣고 타 드시게 된다면 우리는 프림이나 설탕 먹는 것이 목적입니까? 커피를 맛있게 먹는 것이 목적입니까? 커피를 맛있게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 커피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소금이나 꿀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저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에 빠짐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이고, 이곳에 필요한 곳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된다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증진시키게 됩니다. 설탕 먹기 위해 커피에 설탕 넣는 거 아니시죠? 그리고 이 커피와 녹차 짬뽕으로 드시는 분도 안 계시죠? 컵 하나에 커피도 넣고 녹차도 넣고 쌍화차도 넣고 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꼭 TV에 나오실 겁니다. 이상한 분이라 해서 TV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서로 중복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이 용도 지구제와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커피와 설탕, 심지어 꿀도 타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용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용도 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은 무엇이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신 것은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 구역으로 4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계시, 수도란 말 기억나시죠? 계시, 수도. 개발 제한 구역과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러한 4가지 용도 구역에 새로운 용도 구역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구역으로 끝나지 않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구역으로 끝나지 않냐? 걔들은 용도 구역이 못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개발 사업을 위해 지정한 장소일 뿐,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린 벨트라 분류는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과 그 성격을 정반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 수도는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용도 구역의 한 종류를 설명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마찬가지의 개발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규제를 최소화시킨다고 하면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용도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도 구역은 오직 뭐만? 계시, 수도 4가지만 용도 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방에 오랜 단골 손님이 있다면 이 다방에서 2-3시간은 계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에게 백수란 말로 대신하고 하얀 손이란 말로 대신하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다방에 아침 일찍 방문하셨다가 점심때까지 계시다 보면 커피만 계속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 짜장면도 시켜 드시죠. 그리고 심하면 순댓국이나 또는 순대 사다가 다방에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짜장면을 드시게 되면 커피 맛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싹 무시하는 것이다. 짜장 먹었다고 해서 커피만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 짜장 먹는 것은 식사 대용으로 먹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짜장면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을 따로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이 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정리되셨다고 하면 현재 용도지구는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지구의 지정 방법은 법령,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고, 특별히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법령에서 용도구역을 결정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능 증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 구분하시는 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60페이지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1번 용도지역의 의 찾으셨죠? 용도지역의 의 찾았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얘를 우리가 앞으로 행위 제한이란 말로 반복해서 함께 보실 표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것을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저 행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단부 박스에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조금이 아니라 꽤 넘어갑니다. 103페이지 찾았습니까? 많이 넘어가셨습니다.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지구, 제2절 용도지구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래서 건축물부터 용도지역의 제한까지 가로해 주시고 강화 또는 완화하여, 강화 또는 완화 줄쳐놓습니다.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가로해 놓습니다.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 교재에서는 따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지정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커피에 설탕을 타 드신다고 하면 설탕 먹는 것입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필요시에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남양주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존재한다면 이 남양주시에는 빠짐없이 1차적 규제로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지구라는 것을 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남양주의 초고층 건물의 건축을 규제할 목적으로 비행장 주변이나 또는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 주변에는 고도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높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천마산 일대나 한강 주변에 자연 경관이나 또는 지나치게 높은 건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2차적 규제로서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는 서울 외곽에 해당되는 도시군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특별시와 그 당시 직할시로 불리웠던 5대 광역시 있거든요. 그 5대 광역시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외곽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놨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할 수 있다, 개발 못한다, 개발 못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 만약 상업 지역인데 저 상업 지역 일부가 또는 전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상업 지역에 고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게 된다면 상가 건축할 수 있거든요. 다만 지나치게 높은 건물은 건축할 수 없죠.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용도지구제는 용도지역제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 상업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시소도라고 하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의 특징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개발 제한 구역인 곳에 시가 조정 구역을 동시에 지정하게 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진짜 힘들겠죠. 과잉 규제, 이중 규제입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근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신규 지정하면서 종전 개발 제한 구역이나 시가 조정 구역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계속 개발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특이한 예외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용도구역과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 못합니다. 중복 지정하게 되면 과잉 규제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경관지구부터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기본적인 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112페이지를 함께 봐주십니다. 112페이지 찾으셨죠? 용도구역이란 토지 이용 및 1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 그래서 건축물부터 용도지구 제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고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의 고유 목적인데 그 용도 구역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용도구역제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현재 용도구역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개시수도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 정도만 일단 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틀립니다. 용도구역에 있어서는
기능 증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용도구역이 추구하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틀립니다. 기능 증진은 어디에서만? 용도지구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되신 겁니다. 표정은 저 혼자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아닙니다. 이제 잠깐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1시간 더 하시면 대충 정리됩니다. 여기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남양주라고 하는 특광시군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목적의 관농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우리 남양주에 걸쳐 빠짐없이 지정하게 된다면 고유 목적이 있죠. 특별히 농림지역이라면 오직 뭐만 해라? 농업, 임업 이것만 해라.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면 개발하지 말고 자연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 조치해라. 이러한 것들을 고유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건물 만드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건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러한 건물 중에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위락시설이거든요. 우리 남양주 호평동에는 나이트클럽 없으시죠? 그 나이트클럽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사람 진짜 많이 붐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락시설이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용도가 되길 겁니다. 덕분에 이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아예 위락시설 자체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 농림지역의 토지 소유자도 그러한 위락시설 한번 만들고 인생 바꿔보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게 되었을 때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기대 못한다? 기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하고 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것은 공법에서는 대상과 절차입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저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용도지역 지정 대상은 가끔 시험에 출제되고 절차는 자주 출제되며 여기 행위 제한은 매년 출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28회 시험 때는 저 대상에 관한 문제와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각각 출제했는데 28회 때는 얘를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29회 때는 저는 얘가 가끔 나오는 게 28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절차와 이 행위 제한에 생각했었는데 그냥 행위 제한에서 두 문제를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과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했는데 올해 출제된 건폐율에 관한 문제는 우리 중개사 시험이 올해까지 29번 봤거든요. 그 29번 동안 그래서 과거 28번 동안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이 시험에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 이후 최초로 시험 문제가 검토로에서 이상한 게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나오게 된다면 틀리든지 아니면 찍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얘는 평상시에 워낙 많이 하다 보니 다들 맞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두 문제 다 맞춘 분이 계시고 최소한 하나는 맞췄다고 들었는데 배운 적이 없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 행위 제한 파트에서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용도 지역 지정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하고 이 행위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보게 되면 저 용도 지역의 명칭과 관련되어서는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절대 틀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워야 될 게 좀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만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용도 지역이고 대신 이 용도 지역의 명칭을 조속한 시기에 이해하고 외우신다면 공법이 쉬워지십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것을 새로 공부하게 되면 알파벳부터 외우고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A, B, C, D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종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50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쉴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쉬었다 하십니다.